밤거리를 찢을 듯한 경적이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우가 서울의 거리를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다. 윤서환은 부서진 택시의 뒷좌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축축한 감촉이 비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얇은 재킷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자 그녀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이유였다. 몇 시간 전 그녀의 평화롭던 연구실은 지옥으로 변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경보가 울릴 새도 없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원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지만 서한은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유일한 백업본을 가지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다. 지금 그녀는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다. 추격자들의 손에 잡히거나 혹은 과다출혈로 택시기사는 이미 몇 분 전에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폭우에 가려져 흐릿한 너네 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길로 다닐 수 없었다. 그녀의 사진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서한은 이를 악물고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쓰레기통이 뒤엉킨 악취 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상처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맹렬하게 온몸을 휩쓸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빗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몇 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이쪽으로 간 게 확실해.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여자는 멀리 못 갔어. 상처가 깊었으니까. 샅샅이 뒤져 불빛이 골목 안을 잠시 비추었지만 다행히 그녀가 숨은 깊은 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쳐 멀어졌다. 서한은 안도의 한숨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하드 드라이브를 쥔 채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리를 가로지르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렬이 있었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 차량인 마이바흐는 이 도시의 혼란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험을 뿜어냈다. 그 차량의 뒷좌석에는 JB그룹의 회장 권이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의 광경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권이준은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을 잃었다. 그 이후로 이 정교하게 개조된 휠체어는 그의 다리이자 왕좌가 되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제국을 철저한 통제 하에 두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박 비서가 내일의 일정을 조용히 보고했지만 이준의 시선은 빗줄기가 휩쓸고 지나가는 어두운 골목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고 이후 생긴 버릇이었다. 위험은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기어나왔다. 갑자기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워. 차가 즉각 멈춰섰고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도 일제히 정지했다. 경호팀장인 김 실장이 즉시 이어피스에 대고 상황을 물었다. 박 비서는 당황하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이준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방금 지나친 어두운 골목을 가리켰다. 저기, 확인해봐. 김 실장은 의아했지만 즉시 차에서 내려 2명의 경호원과 함께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준의 눈은 어둠 속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주 희미하게 뻗어나온 창백한 손.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 실장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회장님, 여자입니다. 심각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박 비서가 기겁하며 말했다. 당장 119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엮일 필요는. 이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쳤다. 그는 박 비서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아니, 저택으로 데려간다. 박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든 보안 규약에 어긋납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내 집의 규약은 내가 정해. 김 실장, 뒤쪽 차에 태워. 의료팀에 연락하고 도착 즉시 A동을 전면 폐쇄해. 아무도 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마. 그의 결정은 빠르고 절대적이었다. 경호원들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축 늘어진 서하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들어올려 두 번째 차량에 태웠다. 이준은 의식을 잃은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희생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삶, 철저하게 계산된 일상에 난데없이 끼어든 하나의 변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지만 동시에 이 예측 불가능성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지루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여자는 단순한 조난자가 아닐지도 몰랐다.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윤서하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위험하고 안전한 요새로 옮겨지고 있었다. 권희준의 저택은 그녀를 공주처럼 보호해줄 수도, 혹은 더 깊은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차가운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에 윤서아의 의식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골목의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시트 위에 누워 있었다. 개 깨어났군.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서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은 거대했고 천장은 높았으며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의 정원이 보였다.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가 휠체어를 움직여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놀랍도록 잘생겼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다. 깊고 차가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 서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구, 시조 여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권희준.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여긴 내 집이다. 그는 서하의 머리맡에 있는 의료 모니터를 확인했다. 상처는 봉합됐어. 과다출혈이 심했지만 운이 좋았군. 내 의료팀이 실력은 있으니까.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납치범인가? 그녀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하드 드라이브.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절박하게 변하는 것을 본 이준이 탁자 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에 그녀의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이것 때문에 쫓기고 있었나?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당신, 이걸 봤어요. 아니. 이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취미는 없어. 하지만 내 집에 피투성이로 실려온 여자가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물건이라면 그게 중요한 것이란 건 알지. 그는 서아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 당신은 누구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지?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가 있었나? 그녀는 골목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이 남자는 최소한 그녀를 살려두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고통이 다시 밀려왔지만 정신을 집중했다. 윤서하, 캐비오텍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K바이오텍, 이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얼마 전 경쟁사 스파이 혐의로 시끄러웠던 곳이군.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신이 기밀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하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려는 건조함이 담겨 있었다. 개어진 말이에요. 서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들이 내 연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억울함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이 차가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주는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윤서아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뿐이었다. 그들이 누구지? 그가 물었다. SG 바이오, 한상무라는 자예요.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는 내 연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내게 협력을 제안했죠. 내가 거절하자 그는 이런 짓을 서하는 몸을 떨었다. 그들은 내 동료들을, 그들은 날씨 추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한상무. 이주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몇 년 전 자신의 사고와 관련하여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지만 이주는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 하드 드라이브에 뭐가 들어있지? 인리유를 구할 수도 혹은 파괴할 수도 있는 거요. 서하가 비장하게 말했다. 세포 재생에 관한 획기적인 공식이에요.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한상무는 그걸 무기로 팔아넘길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날 구했든 납치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건 그들 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권희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울렸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듯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안전한 요새 안으로 거대한 폭풍을 끌어들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했던 삶에 어떤 목적의식이 생긴 것 같았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이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긴 안전해. 한상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일지도 모르지. 그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당신을 공주처럼 대접해줄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당신이 가진 정보가 내게도 흥미로운 적을 가리키고 있으니 거래를 하지. 개오래. 서아가 경계하며 물었다. 난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누명을 벗을 기회를 주지. 대신 당신은 그 하드 드라이브의 정보를 나와 공유해야 해. 물론 무기가 아닌 방식으로. 이준의 눈이 빛났다. SG 바이오와 한상무, 나도 그들에게 갚아줄 빚이 있거든. 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이 차가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과 음모가 뒤엉킨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그녀의 유일한 동맹이자 가장 위험한 보호자였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가 눈을 뜬 것은 부드러운 햇살이 두꺼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른 시간이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침대라는 곳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다. 옆구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맹렬했던 열은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머무는 방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다. 거대한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보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금으로 칠해진 안락한 감옥. 그녀는 이곳을 공주처럼 아껴주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어제 입고 있던 피에 젖은 옷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물과 간단한 식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예상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문에 이마를 기댔다. 함정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함정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 할 때 문에서 조용한 전자음이 울리더니 권희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박비서와 의료진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재빨리 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드레싱을 교체했다. 그동안 이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의료진이 나가자 박비서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윤서아 씨, 식사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서아는 이준을 쏘아보았다. 이게 당신이 말한 보호인가요? 날 가둬두는 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준은 휠체어를 창가로 돌려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보호는 때로 감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 특히 보호받는 대상이 자신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네가 어젯밤 골목에서 죽었다면 그건 자유로운 죽음이었을까? 서아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로 마지못해 걸어갔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그녀는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이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분석하듯 그의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해칠 의도는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했다. 한상무가 널 찾고 있어. 이준이 불쑥 말했다. 밤새 강남 일대의 모든 병원과 보안 카메라 영상을 뒤지고 다녔지. 하지만 그들은 네가 내 차 타는 것을 보지 못했어. 포구와 내 경호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그는 서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밀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어젯밤 쓰러져 있던 골목 주변의 CCTV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다. 서아는 영상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골목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절박함과 폭력성이 화면을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아직은. 이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알지. 그들은 네가 부상당한 채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곧 너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기 시작할 거다. 내 가족, 친구들, 모두. 그 말에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도피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이주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이곳은 내 요새야.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기 힘든 곳이지. 한상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첫째, 내 허락 없이 이 방을 나가지 마. 둘째, 외부와 어떤 연락도 시도하지 마. 당신을 어떻게 믿죠? 서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한상무와 똑같은 부류일지도 모르잖아요. 내 연구 데이터를 노리는 거라면. 이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내가 JB그룹 회장 권이준이야. 네가 가진 그깟 데이터. 물론 대단하겠지.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어. 굳이 널 살려서 이런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을 공주처럼 대접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만난 다른 남자들처럼 그녀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들지는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다. 한상무에게 빚이 있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SG바이오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상무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라져 여자가 증발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한상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하들을 노려보았다.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여자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너희는 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닌 거야?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분명히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폭우가 쏟아졌고 주변 CCTV는 그 시간대에 대부분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작동하던 카메라 하나를 확보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변명 따위 집어치워 한상무가 소리쳤다.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면 JB그룹 따위는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어. 권이준. 그 반신불수 놈을 내 발 아래 꿀릴 수 있단 말이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권이준에 대한 병적인 증오가 불타올랐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사무실을 서성였다. 윤서하, 그 계집애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아직 살아있는 게 분명해. 죽었다면 시체가 나왔겠지.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서며 명령했다. 당장 윤서하의 모든 인맥을 뒤져. 가족, 친구, 옛 동료, 심지어 대학 동기까지 쥐새끼 한 마리라도 숨을 곳이 없게 만들어 서울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내. 반드시. 살려서. 부하들이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한상무는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권이준의 요새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포식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조바심은 그가 처음으로 사냥에 실패했음을, 그리고 그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권이준의 저택에서는 서아가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준을 경계했지만 어젯밤의 절망감은 조금 가신 상태였다. 이준은 그녀에게 새로운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다.
그것들은 모두 최고급품이었지만 서한은 그것이 호의가 아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자임을 알았다. 당신은 한상무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죠? 서하가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이해해야 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주는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놈은 내게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갔어. 물론 증거는 없지. 하지만 난 알아. 그놈이 내 채 손을 댔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윤서아 씨, 이준이 말했다. 당신은 내 손님이자 내 무기야. 당신의 그 머릿속 지식과 그 하드 드라이브가 한상무를 끌어내릴 미끼가 될 거다. 그러니 푹 쉬어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까. 그는 박비서에게 눈짓했고 박비서는 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이준의 휠체어를 밀고 방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감옥의 마당처럼 보였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공주처럼 아껴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여왕으로, 즉 체스판 위에 강력한 말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서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싸울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후 며칠이 흘렀다. 윤서아는 권희준의 저택에서 상처를 회복하며 점차 기력을 되찾았다. 그녀가 머무는 A동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요새였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의료팀의 치료를 받았고 최고급 요리사가 준비한 식사를 제공받았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그 아낌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최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그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서하는 처음 며칠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24시간 순찰을 도는 경호원들과 저택 곳곳에 숨겨진 최첨단 보안 장비들을 보았다. 이곳은 한상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격이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준의 완벽한 통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새장 속의 새였다. 비록 그 새장이 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녀의 상처가 거의 아물어갈 무렵 박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윤서아 씨,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십니다. 서하는 긴장했지만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비서를 따라 저택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여러 개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마침내 거대한 이중문 앞에 섰다. 박비서가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었다. 거대한 통제센터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화면으로 나뉘어 JB그룹의 전세계 지사 현황, 주식시장, 그리고 저택의 모든 보안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방 중앙에는 권희준이 휠체어에 앉아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하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이제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줄 시간이야. 이준이 스크린을 향해 말하며 휠체어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당신이 인류를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 그 가치를 내가 직접 판단해야겠어. 그는 테이블 위에 보안 콘솔을 가리켰다. 연결해.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저 하드 드라이브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이준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콘솔에 연결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 스승님이자 저의 모든 것이었던 박사님의 유산이에요. 이준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한은 콘솔을 조작해 암호를 해제했다.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분자 구조와 수식들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입니다. 손상된 세포의 완벽한 재생을 유도하는 인공효소에 관한 연구죠. 그녀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절단된 신체 부위도 재생시킬 수 있고 노화된 장기도 되돌릴 수 있어요. 불치병은 과거의 유물이 되겠죠. 권희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절단된 신체 부위의 재생. 그 말은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의 감각 없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몇 년 동안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바로 그 문제. 그가 전 세계의 최고 의학자들에게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그 해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한상무가 이걸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는 건 무슨 뜻이지? 재생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더면서 이 아지어 제차. 이 효소는 세포 분열을 기하급수적으로 촉진시키죠. 서하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끔찍한 실험 영상이 나타났다. 만약 이 공식을 역으로 이용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주입하면 세포는 무한 증식하다가 결국 폭발적으로 붕괴해요. 일종의 생물학적 폭탄이 되는 거죠. 혹은 통제 가능한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한상무는 이걸 암살용 무기나 혹은 군사용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어요. 이준은 영상을 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단순히 돈만 원했던 게 아니야. 그는 권력을 원했어. 통제 불가능한 힘을.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박사님은 이 연구의 위험성을 깨닫고 중단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한상무는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해 있었죠.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사님은 의문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상무는 연구 데이터를 모두 넘기라고 날 협박했죠. 전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권희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 기술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는 이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상무와 SG 바이오, 그들이 내 사고와 관련 있다고 했지.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SG 바이오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서하가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는데 그 자금 중 일부가 당신의 사고 당시 차량 정비를 담당했던 업체로 흘러 들어갔어요.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권희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명백했다. 한상무는 몇 년 전 아마도 JB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패하자 더 강력한 무기, 즉 서하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 개자식 이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상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이자 어쩌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서아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복수심과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려는 전사였다. 조하, 윤서아 씨, 이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야. 우리는 파트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한상무가 이 데이터를 원한다고 좋아. 우리가 그에게 미끼를 던져주지. 하지만 그가 물게 될 미끼에는 우리가 설치한 맹독이 들어있을 거야. 서아는 이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한상무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제 되찾을 차례였다. 뭘 하면 되죠? 그녀가 물었다. 권희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우선 한상무가 당신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해.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한상무는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값비싼 위스키 냄새로 자욱했다. 윤서하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 그의 정보원들은 서울의 모든 뒷골목과 병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일주일째다. 한상무가 잿더리를 벽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수십억을 처먹으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이거야. 여자 하나를 못 찾아서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분노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가장 유능한 정보분석팀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상무님, 유일한 단서입니다. 너무 미약해서 보고를 망설였습니다만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찍힌 흐릿한 CCTV 영상의 일부였다. 윤서아가 쓰러졌던 골목에서 약 50m 떨어진 대로변. 영상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단 한 프레임, 번개가 치는 순간 한 차량의 실루엣이 잡혔다. 한상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차잖아.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상무님. 이 모델은 JB그룹의 권희준 회장만이 주문 제작한 방탄 마이바흐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공식 일정에도 없이 그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간 정차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권희준. 그 이름이 나오자 한상무의 눈이 병적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권희준, 그 반신불수놈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세상에 우연은 없지. 특히 그놈과 나 사이엔. 그는 팀장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이 아주 재미있어지겠군.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당장 JB그룹의 모든 서버를 찔러봐. 정면 공격은 하지마. 쥐새끼처럼 조용히 들어가. 그날 밤 이후로 JB그룹 내부망에 윤서아와 관련된 혹은 생명공학이나 의료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만약 그놈이 윤서아를 데려간 거라면 그놈은 나에게 2번 죽을 짓을 한 거야. 권희준의 저택. 통제센터는 평온했다. 윤서아는 이준의 개인 연구실에서 프로메테스 데이터를 분리하여 그가 요청한 치료에 관한 부분과 무기화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정리하고 있었다. 이준은 그녀에게 JB그룹의 최고 등급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일부를 부여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를 더 깊숙이 엮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때였다. 통제센터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한쪽 구석에 조용히 붉은색 경고 아이콘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새로운 정보창을 띄웠다. 이준의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 화이트헤스의 리더. 코드명 제로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회장님, 외부 침입 시도입니다. 레벨 4.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SG 바이오의 냄새가 납니다. 제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서한은 숨을 죽였다. 이것이 한상무의 첫 번째 파동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권희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코드의 흐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고립시켜, 추적하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절대 알려서는 안 돼. 그리고 벌집을 열어. 벌집은 JB그룹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데이터 함정, 즉 허니팟이었다. 제로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렸다. 알겠습니다. 화이트의 팀은 즉시 침입자들을 허니팟으로 유도했다. 그들은 JB그룹의 R&D 서버에 접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서버에 접속하고 있었다. 한상무의 해커들은 그들이 찾던 생명공학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가짜 연구 일지들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서한은 제로의 모니터를 어깨너머로 보았다. 해커들은 프로메테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 세포 배양 데이터를 훔쳐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건가요? 서하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준이 휠체어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면 덫도 보물상자로 보이는 법이야. 그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제대로 물었어. 이제 낚싯줄을 당겨.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제로의 팀은 해커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그들의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수십 개의 국가를 경유했지만 화이트의 팀은 그들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실제 발신지를 찾아내고 있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사이버 추격전 끝에 제로가 승리의 선언을 했다.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입니다. SG 바이오의 한상무가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바로 그때 이준의 이어피스에서 경호팀장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외부 경계에서 특이사항 보고입니다. 어제부터 저택 외곽 500m 지점에 정원 관리 차량으로 위장한 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다르지만 동일 차량입니다. 또한 야간 열 감지 카메라에 정체불명의 드론 2대가 외벽 근처까지 접근했던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권희주는 홀로그램에 뜬 위성사진을 보았다. 문제의 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교전은 그가 짧게 물었다. 없었습니다. 단순 정찰로 보입니다. 드론은 경고 신호 후 즉시 철수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다. 그대로 둬. 이준이 명령했다. 그들이 영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하지만 감시망은 한치도 풀지 마. 그들의 눈과 귀가 어디까지 닿는지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그는 통신을 끊고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든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첫 번째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군. 이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찾은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발견했지. 그리고 그건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바야.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뜬 SG 바이오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과 같았다.
한상무는 이제 확신했을 거야. 내가 당신을 숨기고 있다고.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내가 훔쳐간 가짜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며칠을 허비하겠지. 그리고 곧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할 거야. 그때가 되면 그는 더 대담하고 더 무모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주는 휠체어를 서에게 더 가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상어에게 피냄새를 맡게 해줄 시간이야. 당신의 피냄새를. 하지만 그 미끼에는 우리의 갈고리가 걸려 있을 거다. 서하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도피나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두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의 한복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다. 권위주는 그녀를 공주처럼 아끼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를 가장 안전한 성에 가두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윤소아 씨, 이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열기마저 느껴졌다. 당신의 진짜 일이 이제 시작된 거야. 한상무가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우리는 그가 상상도 못할 방역 카드를 준비해야 해. 그는 통제센터의 가장 안쪽, 육중한 문으로 향했다. 이쪽으로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어. 권이준이 이끈 곳은 통제센터를 지나 비밀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지하 3층의 거대한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윤서아는 숨을 삼켰다. 그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및 사이버 보안 연구소였다. 유리벽으로 나뉜 무균실, 복잡한 분석 장비들, 그리고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슈퍼컴퓨터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다. 이곳은 권희준의 가장 비밀스러운 심장이자 그의 두뇌였다. 이곳은 서하가 압도되어 물었다. 내 개인 연구소야. 이준이 휠체어를 중앙의 홀로그램 테이블로 움직이며 말했다. 사고 이후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곳이지. 의학이 날 걷게 만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의학을 움직이게 만들 생각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소는 당신의 무기고가 될 거야. 보안팀장 제로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홀로그램 테이블에 전날 확보한 침입 데이터를 띄웠다. 회장님, 윤 박사님, 이것이 어제 벌집에 걸려든 놈들의 흔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네덜란드 서버를 경유했고 우리가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제로, 그건 표면이야. 내가 윤 박사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윤서하 씨, 당신은 한상무 밑에서 일했어. 그의 사고방식, 그의 조급함, 그의 탐욕을 알아. 이 데이터를 단순한 해커의 침입 기록이 아니라 한상무가 남긴 메시지로 분석해줘. 그는 뭘 찾고 있었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지. 서하는 이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님을 꿰뚫어 본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복잡한 연구를 이끌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제로가 분석한 자료를 무시하고 원본 로그 파일을 요청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홀로그램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제로가 기술적인 침입 경로 IP, 포트, 사용된 머레어에 집중했다면 서하는 침입자의 행동 패턴에 집중했다.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어떤 파일에서 더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
어떤 압축 프로토콜을 사용했는지. 이상해요. 서하가 미간을 좁혔다. 그들은 프로메테스나 세포 재생 같은 핵심 키워드 외에도 JB그룹의 R&D 일정과 회장님의 개인 의료 기록에 관련된 키워드도 검색했어요. 이건 한상무가 직접 지시한 게 틀림없어요. 그는 내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점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계속해. 그리고 이건 서하가 데이터 전송 로그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그들은 데이터를 훔친 후 자신들의 서버로 직접 전송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완전히 다른 제3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의 접속 기록을 보세요.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여긴 스위스 제네바의 사설 은행 서버예요. 제로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젠장,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이중으로 숨겼습니다. 아니, 그들은 속인 게 아니에요. 서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상무는 이 데이터를 자신이 가지려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팔아 넘기려던 겁니다. 그녀는 지난번 3장에 발견했던 한상무의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 정보를 슈퍼컴퓨터에 입력했다. 이 스위스 은행 서버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교차 분석해 주세요. 슈퍼컴퓨터가 몇 초간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화면에 띄웠다. 스위스 은행 서버의 소유주는 국제 무기 밀매상으로 알려진 한 인물의 위장 법인이었다. 세상에 서하가 중얼거렸다. 한상무는 내 연구를 생물학 무기로 팔아넘기려던 게 맞았어요. 그는 지금 그들과 협상 중이었던 거예요. 권위주는 분노 대신 차가운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한상무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훔쳐간 데이터는 가짜야. 그 무기상은 곧 한상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한상무는 어떻게 나올까? 그는 더 절박해질 거예요. 서하가 즉시 대답했다. 그는 무기상에게 자신이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원본, 즉 나를 손에 넣어야만 하죠. 그는 이제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전면적인 납치 작전을 시도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여기서 끌어내려 할 거예요. 권위주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포식자의 다음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체스판의 퀸이었다. 가장 강력한 공격수이자 방어수.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고칠 수 있는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적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조하 이준이 결정을 내렸다. 윤 박사, 지금부터 이 연구소의 모든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제로, 당신 팀은 윤 박사의 지휘를 따라 한상무가 나를 찾아냈다고 천만해. 우리가 그를 이 지옥불로 끌어들인 거야. 그는 홀로그램 테이블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했다. 그의 개인 자산과 JB그룹의 비공식 자금 라인이 서하의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한상무는 당신을 원해. 우리는 그가 당신을 잡으러 오도록 만들 거야.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뿐일 거다. 서하는 자신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권이준이라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등에 업은 사냥꾼. 그녀는 한상무의 재정 상태, 그의 숨겨진 자산, 그의 모든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주는 성에 숨어있는 대신 이제 성의 가장 높은 탑에서 적을 향해 대포를 조준하고 있었다. 한상무,
서하가 데이터 스크린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이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차례야. 권희준의 지하연구소는 전쟁 준비로 분주했다. 윤서하와 제로, 그리고 김 실장이 홀로그램 테이블 주위에 모여 한상무를 끌어들일 덫을 설계하고 있었다. 윤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상무는 지금 무기상에게 사기꾼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프로메테스 데이터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저를, 원본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기회를 줘야겠지. 당신이 마치 우리에게서 벗어나 그 무기상에게 직접 데이터를 팔려는 것처럼. 그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덫을 놓을 장소는 김 실장이 홀로그램에 위성 지도를 띄웠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JB그룹 소유의 반도체 공장이었다. 이곳은 3년 전 폐쇄되었지만 전력망과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회장님의 지휘하에 모든 문과 조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벽이 높아 외부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고 접근로는 단 2곳뿐입니다. 서하가 지도를 보며 덧붙였다. 완벽해요. 한상무는 대낮에 도심에서 저를 납치하려 들진 않을 거예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하지만 이런 외딴 공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최정예 팀을 보낼 겁니다. 저를 납치하고 데이터를 강탈하기 위해서요. 계획은 정교하게 세워졌다. 윤서아가 제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찾아낸 스위스 은행 서버를 통해 무기상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한상무는 가짜다.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 내일 밤 11시 K27 공장 폐쇄된 반도체 공장에서 진품을 확인시켜 주겠다. 현금 대신 내 탈출을 도울 안전한 루트를 원한다. 이것은 한상무의 귀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미끼였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 스위스에서 경로한 무기상의 연락이 한상무에게 전달되었다. 한상무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감히 이 한상무를 속여. 그는 가짜 데이터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윤서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리고 권희준, 그놈이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날 기만한 거야.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용병팀 리더를 호출했다. 내일 밤 KA27 공장이다. 윤서아, 그 여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채로 잡아와. 방해하는 놈들은 모두 제거해. 이건 명령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것이 권희준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프로메테스 원본 데이터에 대한 탐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음 날 밤 11시 폐쇄된 K27 공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공장 내부의 중앙 제어실에는 윤서아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권희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팀 알파, 3번 게이트 매복 완료. 팀 브라보, 지붕 확보. 제로, 공장 내 모든 CCTV 피드, 내 통제실로 전송해. 지하가 연구소의 통제센터. 권희준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공장의 모든 구역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왕이었고 그의 모든 말들은 완벽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김 실장, 넌 서하 씨의 5m 뒤, 강화 유리벽 뒤에서 대기해. 그들이 실내로 진입하는 즉시 네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밤 11시 5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검은색 밴 세대가 공장의 화물 게이트를 뚫고 들어왔다. 예상했던 접근로와는 다른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다. 그들은 JB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님, 적 8명, 전술 장비 착용, 중앙 제어실로 직행 중입니다. 제로가 침착하게 보고했다. 세오하 씨, 이제 연기 시작해. 이준이 낮게 명령했다. 서하는 심호흡을 하고 일부러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야 오지마. 그녀는 미리 준비된 도주로인 것처럼 행동하며 제어실의 뒷문으로 향했다. 쾅, 제어실 문이 폭발물에 의해 날아갔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리더가 서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잡아 서하는 계획대로 복도를 달려나갔다. 용병 2명이 그녀를 뒤쫓았고 나머지 6명은 주변을 경계했다. 김 실장, 지금이야. 이준의 명령이 떨어졌다. 서하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복도 양쪽의 천장에서 김 실장을 포함한 JB그룹의 최정예 경호팀 섀도우가 내려왔다.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섀도우의 무기는 비살상용 충격탄이었고 용병들의 무기는 실탄이었다. 복도는 화약 냄새와 섬광으로 가득 찼다. 제어실에 남은 놈들을 고립시켜 이준이 명령했다. 제로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용병들이 들어왔던 제어실의 모든 방화 셔터가 동시에 내려왔다. 용병 6명은 순식간에 강철 상자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셔터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방탄 처리된 셔터는 끄떡도 없었다. 한편 복도에서 서하를 쫓던 2명의 용병은 김 실장 팀의 완벽한 협공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김 실장은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통신 장비를 확보했다. 서하 씨, 안전 확보, 적 2명 생포.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회장님 놈들의 벤이 움직입니다. 제로가 다급하게 외쳤다. 공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벤 한 대가 내부팀과의 통신이 끊어지자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정문이 아니었다. 공장의 가장 약한 지점인 서쪽 담벼락이었다. 팀 알파, 그들을 막아 이준이 명령했다. 담벼락 뒤에 매복해 있던 JB그룹의 검은색 방탄 SUV 2대가 헤드라이트를 켜며 도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다. 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SUV를 들이받으려 했다. 쾅! 거대한 금속음과 함께 두 차량이 충돌했다. 벤은 방탄 SUV의 무게에 밀려 방향을 잃고 공장 벽에 처박혔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벤의 뒷문이 열리고 용병 3명이 뛰쳐나와 JB팀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그들은 도주가 아니라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전원 제압해. 증거가 필요하다. 이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섀도우 팀이 방탄 방패를 앞세우고 전진하며 용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몇 분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한상무가 보낸 11명의 용병 전원이 생포되었다. 김 실장은 그들의 리더를 이준의 통제센터로 끌고 왔다. 서하와 제로는 이미 생포된 용병들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분석하고 있었다. 찾았어요. 서하가 외쳤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홀로그램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상무의 음성 파일이었다. 용병 리더의 통신기기에 저장된 작전 직전의 마지막 명령. 윤서하를 잡아와. 권희준의 놈들이 방해하면 전부 죽여도 좋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납치교사, 살인미수. 권희준은 생포된 용병 리더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주인은 큰 실수를 했군. 그는 제로에게 고개를 돌렸다. 제로, 이 음성 파일과 함께
오늘 밤 우리가 확보한 모든 교전 영상, 그리고 한상무와 무기상 간의 거래 내역을 검찰 내 우리 라인에 넘겨 권희주는 윤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참이었다. 이주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대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그녀를 온실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전사로서 싸울 수 있도록 최고의 갑옷과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었다. 수고했어, 윤 박사. 이준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그러나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한상무가 방역할 차례야. 하지만 그는 모르겠지.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 될 거라는 걸. 한상무는 벼랑 끝에 몰렸다. 그가 보낸 최정예 용병팀은 K227 공장에서 전원 생포되었고 권희준의 손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살인교사 음성 파일까지 들어갔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동시에 스위스 무기상들은 가짜 데이터에 경노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방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데이터도 돈도 아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지독한 복수심뿐이었다. 권희준, 그리고 그놈의 곁에부터 모든 것을 망쳐버린 윤서하. 두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끌고 가지 않는 한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그는 남은 모든 자금과 인맥을 긁어모아 가장 무모하고 마지막인 도박을 준비했다. JB 그룹 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였다. 그리고 오늘 그곳의 1층 메인 오디토리움에서는 JB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단상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권희준이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JB바이오 R&D 센터 신임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윤서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주는 의도적으로 서하를 대중 앞에 공개했다. 이것은 한상무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서하의 완벽한 신분 회복을 위한 선포였다. 서하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차분하게 브리핑을 이어가던 그때였다. 오디토리움에 굳게 닫힌 정문이 아니라 무대 뒤쪽의 직원 전용 출입구가 갑자기 열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침입이었다. 행사 스태프 복장을 한 4명의 남자가 무대 위로 난입했다. 그들은 재킷 속에 숨기고 있던 자동소총을 꺼내 들었다. 깨악!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출입구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디토리움의 모든 출입구가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시에 폐쇄되었다. 움직이지 마. 괴한의 리더가 천장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권희준, 그리고 윤서와 내 놈들을 데리러 왔다. 그들의 등 뒤로 검은 연막탄이 터지며 무대 위를 가렸다. 김 실장과 섀도우 팀이 즉시 이준과 서하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적들은 이미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김 실장, 방어 대형 인질들을 보호해. 이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에 내장된 터치패드를 꺼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제로, 들리나, B플랜, 코드 캐슬, 지금 즉시 발동해. 지하통제센터에 제로가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놈들이 내부 보안망의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1층 오디토리움에 제어권이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상관없어. 이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이 건물의 심장이다.
그는 터치패드의 보안 인터페이스를 조작했다. 로컬 네트워크가 아닌 건물 전체의 코어 시스템에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성의 주인은 나야.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오디토리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등만 켜졌다. 동시에 천장에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했다. 물이 아니라 산소를 차단하는 할론가스가 무대 위를 덮치기 시작했다. 콜록 젠장 이놈이 괴한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세오하 씨, 내 옆에 이준이 소리쳤다. 서하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이준의 휠체어 옆에부터 함께 움직였다. 김 실장의 팀이 비살상용 섬광탄을 터뜨리며 적의 시야를 빼앗았다. 그 순간 서하는 무대 뒤편에 제어 패널을 발견했다. 회장님, 저들이 무대 장치를 이용하려 해요. 서하가 외쳤다. 괴한 중 한 명이 무대 뒤편에 리프트를 조작해 탈출로를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서하는 이준의 시스템이 아닌 그 로컬 패널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보안 지식을 총동원해 패널의 관리자 코드를 해킹하기 시작했다. 당신만 건물을 통제하는 게 아니야. 권희준 씨, 잠가 이준이 명령했다. 서하가 엔터키를 내리쳤다. 쾅, 무대 뒤편에 모든 기계 장치가 정지하고 리프트는 그대로 멈춰 섰다. 괴한들은 완벽하게 무대 위에 고립되었다. 할론가스는 점점 짙어지고 섀도팀의 포위망은 좁혀졌다. 바로 그때였다. 패닉에 빠진 기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권총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는 기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 한상무가 직접 보낸 히든카드였다. 그는 김 실장의 방어를 뚫고 이준과 서에게 달려들었다. 같이 죽자. 권희준, 김 실장이 몸을 날렸지만 괴한은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총구가 이준을 향했다. 안 돼. 서하가 본능적으로 이준의 휠체어를 밀쳤다. 탕철, 총알이 휠체어의 방탄 프레임을 맞고 튕겨나갔다. 그 반동으로 이준의 휠체어가 뒤로 밀려났고 서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괴한이 다시 총을 겨누었다. 이번엔 넘어진 서하였다. 그 순간 타악자 소리와 함께 이준이 휠체어 측면에서 뽑아든 전기 충격기를 괴한의 목에 내리찍었다. 괴한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준은 자신의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왕좌는 그 자체로 무기였다. 오디토리움의 문이 밖에서 폭발음과 함께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이준의 B플랜에 따라 건물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가스 속에서 기침을 하던 괴한들과 바닥에 쓰러진 마지막 암살자까지 모두 제압되었다. 상황 종료. 김 실장이 이준에게 보고했다. 이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이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요새가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서하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게 끝인가요? 서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준이 낮게 대답했다. 이건 한상무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진짜 끝은 우리가 직접 그의 목을 치러 가야지. 그는 특공대 대장에게 다가가며 명령했다. 방금 체포한 놈들의 통신 기록을 당장 분석해 한상무의 위치를 찾아내. 지금 당장 JB 타워의 오디토리움은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로 가득 찼다. 권희준은 지하 통제센터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1층의 VIP 라운지를 임시 지휘본부로 삼고 체포된 괴한들의 통신 장비 분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한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작전의 핵심 참모였다. 제로의 팀이 괴한들의 암호화된 서버에 접근하는 데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찾았습니다. 제로가 외쳤다. 한상무의 마지막 은신처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사설 벙커입니다. 현재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헬기를 호출한 것 같습니다. 30분 뒤입니다. 시간이 없었다. 이준은 즉시 검찰 내 자신의 라인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헬기 경납고 위치 확인해. 섀도우 팀 전원 출동한다. 경찰보다 우리가 빠를 수도 있어. 이준의 검은색 방탄 SUV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경기도의 한적한 산길을 질주했다. 그 뒤를 섀도우 팀의 차량들이 따랐다. 서하도 이준의 채 동승했다. 이준은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그녀가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 두렵나? 이준이 어둠 속에서 물었다. 아니요. 서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웠던 건 도망칠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이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이 벙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벙커에 위장된 출입구가 열려 있었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산 정상의 경납고에서 헬리콥터의 로터가 돌기 시작했다. 놈이다. 김 실장이 소리쳤다. 팀 알파는 헬기를 제압해 나머지는 저 차를 추격한다. 권희준의 SUV가 그 세단을 막아섰다. 두 차량은 좁은 산길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다. 세단의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흐트러진 머리와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을 한 한상무였다. 그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권희준, 내 놈이 감히. 그는 이준의 차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탕탕 총갈이 방탄 유리를 때렸지만 흠집도 내지 못했다. 한상무가 절망적으로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김 실장과 섀도우 팀이 그를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한상무는 제압당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헬기 경납고 쪽에서도 총성이 멎었다. 김 실장이 한상무를 땅바닥에 무릎 꿇렸다. 그의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권희준은 박 비서에게 차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문이 열리고 이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 서하는 그의 옆에 선 채 한상무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악당은 이제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내 놈. 한상무가 소에 긁는 목소리로 이준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반신불수 자식.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배신자 계집 넌 내 손에 죽었어야 해. 그의 저주 섞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이준은 한상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넌 날 죽이려 했지만 결국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지. 넌 이 여자를 사냥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었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한상무. 그는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끌고 가. 법의 심판은 너무 관대할지도 모르니. 한상무가 끌려가자 서하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구했다. 죽어가던 자신을 데려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공주처럼. 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방식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상무와 그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살인교사, 불법 무기 밀매 미수, 기업 스파이 혐의 등 그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프로메테스 데이터는 JB그룹과 정부에 공동 관리해 오직 윤리적인 의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봉인되었다. 윤서한은 JB 바이오 R&D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상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희준의 사고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즉 한상무가 직접 서명한 암살 지시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준에게 완벽한 정의를 선사했다. 어느 날 저녁, 권희준은 자신의 지하 연구소에서 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하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홀로그램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프로메테스의 안전한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임상실험 결과였다. 보세요, 회장님.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손상된 쥐의 신경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호예요. 권희준은 데이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염원이었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나 계산적인 냉철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서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윤서아 씨, 당신은 내가 죽어가던 순간에 나타났어. 다리를 잃었을 때가 아니야. 희망을 잃고 복수심만으로 살아가던 내 영혼이 죽어가던 순간에.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움켜쥐었다. 당신이 이미 날 구한 거야. 당신이 나의 재생이고 나의 희망이야.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죽어가던 그녀를 휠체어 회장님이 데려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유일한 공주가 아닌 그의 삶을 함께 이끌어갈 단 하나의 파트너가 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